민주평화당 생기고 우리 제일 장이 선날 같아요. 사람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렇게 정양승을 모시고 민주당의 중진보다 더 위를 바라고 대중이장 정대철 껴주셔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현실이 상상을 앞서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차 정상회담, 2018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9일이니까 이제 18일 남았나요? 그런데 이 3차 정상회담과 가장 비슷한 역사적 회담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자리 맨 뒤에 있습니다만 1989년 12월 3일 날 지중해상의 몰타섬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 이것을 통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44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던 동서양 진영이 이제 냉전을 접고 탈냉전 시대를 여는 그 전환점이 몰타 정상회담인데, 그때 먼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그래서 냉전 대립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협력 시대로 간다 하는 그 기점이었죠. 4.27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몰타 정상회담으로부터 꼭 30년 지각한 한반도의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점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칩니다. 아직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CNN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평양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평양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죠. 평양에 초청했으니까요. 근데 아직 백악관의 의사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장소 얘기, 뭐 울란바토르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 대사관 사람들은 와서 하와이, 알래스카, 뭐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스위스, 거기 또 김정은 위원장 학교를 다녔다는 인연도 있으니까, 뭐 스웨덴,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평양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경호상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라든지 백악관 참모들은 그 안전성을 중시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확실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가 평양이다 하는 생각이고, 닉슨이 마오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북경에 갔습니다. 죽의 장막을 해치고 레이건이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로 봐서 평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나중에 봐야죠. 자, 이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와중에 끊임없이 아직도 따라붙는 질문은 정말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단군 신화를 생각합니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호랭이는 이제 못 참고 튀쳐나가 버렸고, 100일을 참은 이 곰이 이제 환웅 선조가 됐죠. 자,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째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에 의한 결단은 좌절됐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결단은 2000년 6.15입니다. 남이 내민 손을 한참을 망설이다가 98년, 99년
김대중 정부의 5년 임기 중에 2년 반환점을 돌기 직전에서야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똑같았지만 그때도 한 달 전에 5월 말 북경을 방문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하지요. 전략적 결단을 한 거지요. 6.15, 그 다음에 7월 달에 북러, 푸틴, 김정일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달에 자신의 특사를 백악관에 보내서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조미 공동 코뮤니케, 서로 나눈 얘기를 발표문 형식으로 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미사일 모라토리움, 미사일 유예, 그리고 북미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 그리고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마칩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한 달 뒤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부시 정권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게 ABC, Anything but Clinton.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전략적 결단, 쑥과 마늘을 먹고 견디던 북한이 이제 남한이 내민 손을 잡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등장하고자 했던 제1차 전략적 결단은 미국 정권 교체로 좌절됩니다. 2000년 겨울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라늄을 만주작거리고 2차 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2003년 또다시 NPT에서 탈퇴하면서 부시 정부는 악으로 규정하고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선제 공격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는 한국에서 특검에 돌입합니다. 남북관계 깨집니다. 노무현 정부 5년 중에 2년 반을 지나고 있을 즈음에 제가 특사로 평양에 갑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설득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남쪽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 정권이 등장할지 모르지 않느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제였습니다. 하나는 정상회담 빨리 합시다. 그때도 장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 6.15 합의문에 제2차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위원장께서 결정하십시오. 서울에 안 오셔도 좋습니다. 장소는 이리마고. 대신 시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자 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3개월 내에 어디서든 지정하시면 그 장소에서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좋다. 장소와 관련해서 곧 소식을 내려보내겠다. 뭐 이런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통일전선부장 임동옥 부장이 서울에 한 달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은 제3국에서 하자는 거였습니다. 제3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답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것이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평양이든 어디든 한반도 내에서 하자. 제3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것은 지금 이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 그때 즉각 합의가 안 됐죠. 장소만 그때.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 저희들이 해본 걸로는 블라디보스톡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2005년에 전략적 결단을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담 합의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1년 이상 공전하고 안 열리고 있던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복귀를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3번 연속합니다. 그럼 김정일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 보유입니까? 아니다. 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밟아서 압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아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국제사회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핵 보유가 궁극적 목적입니다. 또 아니다. 정말로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는 시도가 왜 적대시 정책이 바뀐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질 이유가 있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훈 김정은 정의용 특사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을 받아서 또 똑같이 3번째 던졌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김정일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을 설명을 해도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던진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이 핵 문제가 발생한 이래로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표현은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게 노동신문에 그 다음날 실립니다. 그거는 잘 아시지만 북한에서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이제 가장 강력한 비핵화 의지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낸 것은 바로 선대 유훈이요, 이 말을 되풀이한 거죠. 2005년에 이후에 2018년 13년 만에 이제 다시 그 얘기를 아들이 얘기한 겁니다. 또 북중 정상회담으로 간 것도 시진핑과 회담의 핵심 알맹이도 선대 유훈이요라는 거였어요. 또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비핵화 의지,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핵화의 의지는 저는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행과 실천인 거죠. 이행과 실천. 제가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돌아와서 바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네오폰의 수장이고 대외 정책의 총괄 책임자였던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데 듣고 있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힐난하듯이 힐난 쪽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냐? Do you believe him? 너 그만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응답한 얘기가 그를 믿고 안 믿고 whether we believe him or not is not the point. 포인트가 아니지 않냐. The more important thing. 보다 중요한 것은 we should bind him by saying, by this saying.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묵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전략적 결단을 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에 나왔고 육자회담에서 핵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게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13년 전 일이지만 엊그저께 UN 제재 결의안 2000 몇 호 계속 유엔 제재 결의안 몇 하잖아요. 그게 빠짐없이 마지막 항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 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라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전략적 결단, 2000년의 전략적 결단, 2005년의 전략적 결단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정권 교체로, 두 번째는 한국의 정권 교체로. 2007년 정양석 의원님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해서 내건 것은 선핵폐기론이었어요. 선핵폐기론. 먼저 핵을 내려봐라. 그러면 도와주마. 비핵화하면 3천, 핵을 완전히 내버리면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이것을 체제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잖아요. 개성공단 없잖아요. 지금 금강산 단절됐죠. 철도 도로 다 끝났죠. 남북왕래 끝났죠. 적대와 증오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환점을 보는 것이요. 자, 2005년에 이제 그 전략적 결단이 실패한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또 더 크게는 이제 여기서 하나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매번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북미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서도 최대의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불신. 미국은 북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않아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서로 상대를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키느냐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9.19 공동성명에 합의해놓고도 이게 좌초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북한이 찢어버렸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미국이 찢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2005년 9월 20일 바로 24시간 뒤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미국 재무성이 북한은 깡패국가다, 불량국가다, 마카오에 있는 은행에다 BDA 은행에다가 불법 자금을 마약 대금을 예치해놨으니 이것부터 조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어제 저녁에 합의하고 그 조인했던
그 정신과 그 다음날 바로 24시간 가기 전에,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그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 동아태 차관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제가 만나서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re were two governments at that time in the United States. 당시에 미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다. 네오콘 정부와 협상파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현상적인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5년 당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갈까? 여전히 미국은 북한 붕괴론의 그런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과 2005년 전략적 결단의 실패.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전략적 결단이에요. 근데 세 번째인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김정은 16살의 후계자로 지정받고 아버지 밑에서 10년 수업을 받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김정일이 타고 갔던 기차를 그대로 탔고 그 동선을 그대로 따라서 중간촌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먼저 갔지요.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김정은 2012년 4월에 등장하면서 두 가지 인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것은 직접 북쪽 인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북한은 22개의 경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서해안에 7개, 압록강에 7개, 동해안에 7개,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날 22번째로 평양시 강남군 고급리라는 데다가 22번째 경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역법에 따르면 외자 유치 지역입니다. 적게는 1억 불에서 3, 4억 불, 4억 불까지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부상을 담고 있는데,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제재, 남한의 제재, 이런 제재 속에서 경제개발구역 부상은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1월 1일 신년사, 2월 평창올림픽,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략적 결단 하에서 김정은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건,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북중 정상회담을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였는데, 그것은 만찬사에서 그냥 밝혀졌어요. 나의 중국 방문 제안을 시진핑 주석이 흔쾌히 수락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했으니까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 제안하기 전까지 중국은 어떤 심리적 정치적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되고 이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는데, 북중 관계는 7년째 불편한 관계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서 대국이란 것들이 줏대도 없이 미국한테 놀아난다고 공식 그냥 대놓고 삿대질을 했어요. 그리고 숭타오라고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북중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계속해서 북한을 쪼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7년 만에 일거에 북중 관계 정상화, 북중 조중 친선은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앞서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은 마땅한 도리다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데요. 근데 자, 그 통보한 시점, 우리 조성렬 박사님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3월 19일 리오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 방문길에 3월 19일 중국에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김정은 정상회담은 3월 26일이에요. 통보가 3월 19일이라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서양의 정상회담의 역사에 일주일 전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일주일 전에 오라고 받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상회담을 한 게, 이거는 동서고금의 정상회담 역사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정교하게 잘게 설계된 김정은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 팀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 시간표를 짜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제가 조명균 장관이 방에 왔길래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이다. 아베다. 아베. 왜 아베냐? 17일 날 마라라고 리조트에 가서 트럼프의 귀를 잡는 사람은 아베인데, 아베는 명백하게 고춧가루 뿌리러 가는 건데,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서 지금 아베도 지금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국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일 관계, 이 납치자 문제 등등 이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17일 가기 전에 뭔가 하여튼 아베 쪽에 사람이 가든지 통일부 장관이 가서 강연을 한번 가든지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아까 몰타 정상회담에 비견되는 제3차 정상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dismantlement, 핵을 내놔라, 폐기해라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조성열 박사 주장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VIG를 북한에 줘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guarantee CVIG를 교환해야 한다. 서로 등가로 교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날 배치되어 있는데, 정상회담 합의문 1조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거죠. 남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한다. 선언해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DMZ의 평화지대화, DMZ의 DMZ화, 말만 비무장지대지 DMZ가 아니라 HMZ입니다. Heavily Militarized Zone. 북은 지금 비핵화의 조건이 딱 있잖아요.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 체제 안전 보장 CVIG, 군사적 위협 해소, DMZ의 평화지대화. 이걸 충족할 때 비핵화의 로드맵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본 조약은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 91년 노태우 정부 때, 이건 보수 정부 때 만들어진 합의예요. 또 김대중 대통령의 6.15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남쪽에 남북 연합제, 북쪽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래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을 기초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죠. 자, 이것과 91년 기본 합의서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상 기본 조약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하고 나서 담은 내용을 과거의 합의들까지 묶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국회 동의를 받으면 그건 조약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과거에 91년 기본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없었습니다. 6.15선언은 마찬가지고 19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기본조약의 핵심은 서로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경계선을 존중하고, 그리고 무력 사용, 무력 위협을 포기하고 불가침을 선언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주 대표부를 거한한다. 이런 골자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브란트 수상이 국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때 야당으로부터 말하자면 동독은 붕괴시켜야 할 대상이고 제재와 압박을 가해서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인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통일을 부정한 거다라고 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그때 서독의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됐으면 독일의 역사는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2표 차이로 브란트 수상 불신임안이 부결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조약은 국민 유효하게 되고, 그 17년 뒤에 독일은 통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정부 사람이나 청와대 사람들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화예술단의 관계자들도 갔어요. 가서 노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문화예술단 말고도 관계자들이 갔으니까요. 가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발표문을 다듬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일치기 회담이기 때문에, 자, 회담 끝나면 1시간 내에는 발표문이 나와야 돼요. 좀 그 자리에서 발표문 만들 수 없습니다. 미리 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쯤 상당 부분 골격이 완성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마 일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단서가 있어요. 준비회의에 와서 뭐라고 했나?
남북이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이제 평화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합의 내용을 국회 동의를 받자 이렇게 말했죠. 이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되겠죠. 같이 산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고, 따로 산다는 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미국과 북은 적입니다. 우리와 북한은 이중집입니다. 하나는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하는 대화 상대,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대적인 상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대선 때 테러리 토론만 열리면 북이 적이 아니냐고 계속 치고받고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남과 북이 적인 상태를 끝내는 것,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미라고 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 휴전선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일은 했는데, 독일은 그 군사적 대결과 정치적 대립 상태를 해소해서 적이 아닌 상태로 갔잖아요. 동서양도 했잖아요. 동쪽 진영과 서쪽 진영도 우리가 적이 아니라고 이미 30년 전에 갔는데, 우리만 지금 30년 지각하고 나고벽입니다. 나고벽. 그래서 역사적 전환의 서미트, 이것은 절대로 실무회담이나 차관보회담이나 차관회담이나 장관회담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회담은 늘 역사적 전환 위에 큰 획을 긋는 기회의 창이라는 점에서 4월 정상회담, 5월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회담